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출판된 쥘 르나르의 홍당무입니다. 고전소설, 특히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명작 도서집 세트에 꼭 들어가 있는 필독서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 쥘 르나르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홍당무는 소설의 주인공 소년의 별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설을 접했을 땐 괴상한 소년이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몹시도 갈구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또 자식이 3명인데 왜 어머닌 홍당무에게 왜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까 싶기도 했고 칭찬을 듣고 또 그 칭찬으로 우쭐대고 싶어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는 홍당무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입체적으로 보여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선 매 상황에서 당사자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아이들 입장을 잘 모르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간에 홍당무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에선 잔인하게 느껴져서 요즘 이런 일을 했다간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아빠, 엄마, 형,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을 만나러 가시죠. 암탉. 글쎄 그렇다니까. 르삑 부인이 말했다. 또 오노리느가 닭장문 닫는 걸 잊었지. 창 너머엔 그 말대로 넓은 뜰 저편 구석에 조그마한 닭장 지붕이 보이는데 활짝 열어젖힌 문이 어둠 속에서 시커멓고 네모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회릭스야, 내가 가서 닫지 않겠니? 르삑 부인은 3남매 중에서 맏아들에게 말했다. 닭이 시중이나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회릭스는 투덜거렸다. 헬쓱한 얼굴에 겁 많고 게으른 소년이다. 그럼 넌 어떠냐? 에르네스티느야? 아, 엄마는 무서워서 죽겠는데. 형 회릭스와 누나 에르네스티느는 모두 제대로 얼굴을 쳐들지도 않고 대답을 한다. 둘 다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개고 이마를 맞댄 듯이 하고 독서에 빠져 있다. 아참, 나 좀 봐. 르삑 부인이 말했다. 깜빡 잊었었네. 예, 홍당무야. 내가 가서 닫아라. 부인은 막내 아들에게 이런 애칭을 붙인 것이다. 빨간 머리에 얼굴은 온통 주근깨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테이블 밑에서 할 일 없이 혼자 놀고 있던 홍당무는 일어서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뭐야? 다 큰 녀석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니? 자, 어서 갔다 와. 다 아는 일이잖아. 얘는 염소만큼이나 대담한걸? 누나 에르네스티느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있나? 형 회릭스도 맞장구를 쳤다. 이런 부추김에 홍당무는 우쭐해진다. 칭찬을 듣고도 하지 않는다면 수치가 될 것 같아 약한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가지 않으면 그 보답으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엄마가 말했다. 그럼 길을 비춰줘야지. 홍당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르삑 부인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움츠렸고
페릭스는 깔보는 듯이 픽 웃음을 띈다. 인정이 있는 것은 그래도 에르네스틴느뿐. 촛불을 들고 복도 끝까지 동생을 데려다 준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에르네스틴느는 말했다.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곧 달아나고 말았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껌벅껌벅 흔들리다 꺼지고 말았기 때문에 무서워졌던 것이다. 홍당무는 겁에 질려 달아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꼼짝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장님이 된 듯 싶었다. 때때로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와 싸늘하게 식은 담요처럼 그를 감싸서 낚아채어간다. 여우나 늑대가 나타나서 손가락과 뺨에 입김을 불어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둠을 뚫을 것 같은 결심으로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짐작만으로 닭장 쪽을 향해 내닫는 수밖에 없다. 손으로 더듬어서 열쇠를 집었다. 발자국 소리에 놀란 암탉들이 횃대 위에서 꾸꾸꾸 하고 울면서 푸드덕거렸다. 홍당무는 소리를 질렀다. 쉿! 조용히 해! 나야! 문을 닫자마자 단숨에 달아났다. 팔다리에 날개라도 달린 듯 마구 달려 따뜻하고 환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진흙과 비를 맞아 더럽혀진 누더기 옷을 벗고 가벼운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한 기분이었다. 빙긋 웃으며 장한 듯한 얼굴로 우뚝 선 채 칭찬해 줄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을까 하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불안스러워한 기색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형인 페릭스도 누나인 에르네스틴느도 조용히 책만 읽고 있었다. 르삑 부인은 늘 하는 말투로 홍당무에게 말했다. 홍당무야, 이젠 밤마다 네가 닭장문을 다 들어가거라. 자고새. 르삑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테이블 위에 사냥 보따리를 쏟아놓았다. 자고새 2마리가 들어있었다. 형 회릭스가 벽에 걸린 석판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아이가 맡은 일이다. 3남매에게는 저마다 맡은 일이 있다. 누나인 에르네스틴느는 사냥감의 껍질을 벗기거나 털을 뽑는다. 한편 홍당무는 상처난 사냥감의 마지막 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맡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아이라는 평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2마리의 자고새는 퍼덕거리며 목을 움직인다. 르삑 부인, 빨리 잡지 않고 뭐라고 있니? 홍당무, 엄마, 이번에는 석판에 적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르삑 부인, 내 키로는 석판에 쓸 수 없어. 홍당무, 그러면 털 뽑는 걸 할래. 르삑 부인,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홍당무는 할 수 없이 2마리의 자고새를 손에 들었다. 르삑 부인은 자상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 홍당무는 한 손에 1마리씩 쥐고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르삑 씨, 2마리를 한꺼번에 잡니? 대단하다, 대단해. 홍당무, 빨리 해치우려니 이럴 수밖에요. 르삑 부인, 괜히 하기 싫은 척 하지 마. 속으론 좋으면서 뭘. 자고새 2마리는 몸을 비틀면서 버티었다. 날개 쭉지를 푸드덕거려서 날개털이 사방에 날렸다. 쉽사리 죽을 것 같지 않았다. 1마리뿐이라면 간단히 한 손으로 쉽게 졸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릎 사이에 자고새를 꼭 끼워 누르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는 듯 위쪽을 쳐다보면서 더욱 힘껏 졸랐다. 자고새도 질세라 끈질기게 버틴다. 빨리 끝내려고 후끈 달아올라서 이번에는 자고새들의 두 발을 붙잡고 새의 머리를 구두 콧등으로 냅다 후려친다. 아니 저럴 수가. 저런 냉혈동물 같으니라고. 형 페릭스와 에르네스틴느 누나가 소리 질렀다. 아주 대단한 솜씨로구나. 르삑 부인은 말했다. 생각만 해도 가엾은 새들이구나. 저 애의 손에 걸려 저 새처럼 죽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노련한 사냥꾼인 르삑 씨도 가슴이 섬뜩해져서 방에서 나갔다. 다 됐다. 홍당무는 이렇게 말하고는 죽은 자고새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르삑 부인은 그것을 몇 번이나 꼼꼼하게 뒤적거려 보았다. 부서진 새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진작에 뺐을걸. 르삑 부인은 말했다. 너무도 지저분하게 죽였어. 형 회릭스가 말했다. 확실히 딴 때보다 잘 안 됐어. 개. 르삑 씨와 누나인 에르네스틴느는 등 밑에서 테이블에 팔을 괴고서 르삑 씨는 신문을, 누나는 상품으로 탄 책을 읽고 있었다. 르삑 부인은 뜨개질을 하고 형 회릭스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난로를 쬐고 있다. 홍당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그때 벼랑간 발 딱개를 덮어쓰고 자고 있던 개 삐람무가 으르렁댔다. 쉿! 르삑 씨가 말했다. 삐람무는 더 한층 으르렁댔다. 멍청이. 르삑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도 삐람무가 요란스럽게 마구 짖어대자 모두 깜짝 놀랐다. 르삑 부인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르삑 씨는 이를 악물고 개를 노려본다. 형 회릭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그러자 서로의 말이 안 들릴 만큼 떠들썩해졌다. 조용히 하지 못하겠니? 닥치라니까! 이 새끼야! 삐람무는 더욱 심하게 짖어댄다. 르삑 부인은 마구 매질을 했다. 르삑 씨는 신문으로 때리다 못해 발로 찼다. 삐람무는 매가 무서워서 엉금엉금 기면서 코를 바닥에 대고 짖는다. 발닦개에 입을 갖다 대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보면 자기 소리를 산산조각으로 부러뜨리는 것 같다. 르삑 씨네 집안 식구는 화가 나서 숨이 막힐 것만 같다. 모두들 한 번씩 일어나서 개를 차고 때리건만 개는 엉금엉금 기며 막무가내이다. 유리창이 울리고 난로의 굴뚝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는데 누나인 에르네스틴느마저 악을 쓴다. 한편 홍당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을 둘러보러 나갔다. 아마도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뜨내기 품팔이꾼이 큰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거나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려고 앞마당으로 담을 넘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홍당무는 어두컴컴하고 긴 복도를 걸어갔다. 두 팔을 문 쪽으로 뻗어서 빗장을 더듬어 찾아서는 와지끈 소리를 내며 잡아당겼다. 그러나 문을 열지는 않았다. 정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뛰어나가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발까지 쾅쾅 굴러가며 오히려 상대편을 서늘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꾀를 부린다. 부모님은 홍당무가 용감하게 바깥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충실한 경비원처럼 집 주위를 돌아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야가 빠져서 문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꼬리를 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꾀는 잘 들어맞았다.
갑자기 딸꾹질을 하거나 기침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숨을 죽이고 눈을 들어보니 문 위에 작은 창으로 별이 서너 보였으며 그 맑게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오싹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는 슬슬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연극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왜냐면 의심을 사게 된다. 또 한 번 가냘픈 손으로 무거운 빗장을 흔들어댄다. 빗장은 녹슨 꺽쇠 속에서 삐걱거린다. 덜컥덜컥 소리를 내면서 빗장을 홈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런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두들 그가 멀리까지 돌아보고 왔으며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걸로 생각하겠지. 누가 등뼈를 시원하게 긁어주기라도 한 것 같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는 식구들을 안심시키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런데 홍당무가 없는 동안에 삐란무가 짖기를 그쳤으므로 마음을 놓은 르빅네 가족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홍당무는 늘 하듯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걔가 잠꼬대를 한 거야. 무서운 꿈. 홍당무는 집에서 묵고 가는 손님이 싫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침대도 빼앗기고 싫더라도 어머니와 자야 했다. 그런데 낮에도 내내 나쁜 점 투성이인 홍당무였지만 밤엔 밤대로 코를 고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심술을 부리느라고 일부러 코를 고는 것일지도 모른다. 8월인데도 썰렁한 큰 방에는 침대가 2개 놓여져 있다. 하나는 르빅 씨의 침대이고 또 하나에는 홍당무가 어머니와 나란히 벽 쪽에 누워 자게 된다. 잠들기 전에 홍당무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번이나 가볍게 기침을 했다. 목구멍의 이물질을 떼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코를 고는 것은 코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혹 코가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용히 콧구멍으로 숨을 내보내 본다. 그리고 나서 너무 세게 숨쉬지 않는 연습을 했다. 그런데도 잠이 들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곤다. 습관이란 어쩔 수 없다. 그러자 당장 르빅 부인은 엉덩이에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을 피가 맺힐 만큼 손톱을 세워 꼬집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수단을 쓰고 있다. 홍당무의 비명을 듣자 르빅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물었다. 왜 그러니? 무서운 꿈을 꾸어 놀랐나 봐요. 르빅 부인이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는 유모처럼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린다. 인도의 자장가 같다. 홍당무는 이마와 무릎으로 벽뚫기 시합이라도 하듯 벽에다 꼭 붙였다. 그리고 다시 코고는 소리가 나기만 하면 반드시 덮쳐올 어머니의 손톱을 피하려고 2 손으로 엉덩이를 가리고는 큰 침대 속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어머니 옆에 벽 쪽에 누워서.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이런 걸 이야기해도 좋을까? 해야 할까? 다른 아이들 같으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벌써 영세를 받을 나이인데도 홍당무는 아직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어느 날 밤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그대로 참았던 것이 불찰이었다. 그는 몸을 점점 꼬며 그것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또 어떤 날 밤은 밭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돌 옆에 기분 좋게 웅크리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넉살 좋게도 깊이 잠든 채 혼이불 속에 냅다 깔기고 말았던 것이다. 잠이 깼다. 어느새 옆에 있던 돌이 사라져버렸다. 르빅 부인은 발끈 화를 낼 텐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다. 조용히 너그럽고 인자하게
뒤처리를 했다. 그뿐인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홍당무는 귀염둥이처럼 침대에서 식사까지 했다. 어머니가 침대로 수프를 갖다 바쳐 주는 것이었다. 아주 야릇한 수프로. 르삑 부인은 수프에다 나무 주걱으로 그것을 약간 풀어 넣었던 것이다. 아주 약간뿐이다. 베갯머리에는 형 페릭스와 누나 에르네스틴느가 얄궂은 얼굴로 홍당무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호만 하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릴 기세다. 르삑 부인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아들의 입에 수프를 넣어준다. 형 페릭스와 누나 에르네스틴느에게 눈짓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어서 준비를 해. 알았어요, 엄마. 벌써부터 이제 곧 찌푸린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두들 들떠 있다. 이웃 사람들도 초대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윽고 르삑 부인은 그의 형과 누나에게 마지막 눈짓을 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좋겠지? 천천히 마지막 수저를 들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 홍당무의 먹구멍까지 수프를 집어넣었다. 자꾸 강제로 먹여놓고 나서 홍당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웃듯이 그리고 또 역겨운 듯이. 에이, 너는 똥을 먹었어. 그것도 제 것을, 간밤에 싼 것을. 그럴 줄 알고 있었어. 홍당무는 심드렁이 대답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얼굴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건 예사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예사롭게 대하게 되면 우스운 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